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영혼이 되게 남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늘 영화 보시고 며칠 지난 다음에 성철 기현이 한 번씩 떠오르신다면은 저는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 시간에 이 작은 영화를 보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친근하고 아는 사람 만난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에요. 왠지 잘 통할 것 같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보셨을지 제가 되게 궁금해서요.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느낀 점이나 이런 점이 되게 좋았다던가 좀 이상했다던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냥 감상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든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현 역을 맡은 성유빈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인데도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객분들이랑 질문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분 두 분도 관객분들의 감상이나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적당히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아이가 8월 30일에 개봉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관객들을 만나셨을 텐데 감독님부터 어떤 관객들의 그 평이 인상적이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영화 시간이 맞아서 10분 늦게 이제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자기가 몰랐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좀 이해하게 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영화가 너무 좋았다고 그런 감상을 얘기해 주신데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동그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김여진 배우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날 같은 날 갔을 때 저도 그분 감상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또 다른 연배가 조금 있으신 어머님이 그분이 전혀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교회 갔다가 이렇게 오시는 길에 보셨는데 아들 키우는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져서 오히려 본인은 저 부부가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연기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듣는 순간도 되게 울컥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기억이 나고 제 바람은 이제 그런 어머님들이 많이 사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감상평이 기억이 나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좌석에 묶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다라고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막 적으면서 보시고 질문할 걸 미리 다 적어주시고 그래서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 질문하신 것 중에 감독님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는 건가요? 하면서 질문해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꼼꼼한 잘 봐주셨던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네, 엄청난 행운이죠. 최무성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예. 최무성 배우님은 이제 연극 연출로 오래 하셨고 그래서 연출의 마음을 워낙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김선호 형이 연기한 걸 보고 이제 이게 오케이인지 NG인지 뭔가 헷갈려 할 때 그 눈빛만 보고도 바로 신감독 내가 다시 해볼게. 이렇게 먼저 가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카메라 앞에 또 하시고 그러면 정말 다른 느낌으로 제가 원하는 느낌으로 뭔가 나오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노련하게 연출을 많이 하셔서 경험상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연출이 것 때문에 고민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배우분들은 배우분들대로 또 본인들이 너무 올건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감독님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신동석 감독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쓰셨잖아요. 글을 본 순간 그리고 감독님을 만난 순간 어떤 서로 간의 신뢰가 딱 생겼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연출 방향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동의가 거의 100%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든가 일어서서 대사를 할까 앉아서 할까 한 발 갈까 두 발 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연기자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사실 그냥 봐주셨고 리허설을 할 때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저희 또 카메라 감독님이 영화의 대부분을 카메라를 들고 내렸어요. 거의 대부분 몸에 붙이고 같이 그렇게 움직여 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니까 뭐 이게 10번, 20번 딸 걸 한 번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제 감정에 맞춰서 같이 따라와 주시고 빠져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수월한 현장이었고 서로 많이 배려하고 배려받았던 현장이었던 말씀하신 분위기가 영화에도 저는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과격하게 춤을 추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현 역할도 사실 쉬운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 인물 중에 가장 관객에게 멀리 있는 인물입니다. 살아남은 아이이고 또 나중에 가해자로 밝혀지고 하지만 우리가 기현이라는 아이를 떠올렸을 때는 연민이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 뭐 저렇다 이분법적으로 이 캐릭터를 나눌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저는 그것이 손예민 배우님의 연기력,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손예민 배우님의 큰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기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입체적으로 하셨는데 감정 영화 전체적으로 롤러코스터에 올라가듯이 감정이 계속 올라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 받았거든요. 축적이 돼서 뭔가 꽉 쥐고 있다가 영화 엔딩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다 놓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아닌 거라 생각했고 그 영화에 나오는 기현이라는 인물로서 그 영화의 흐름에 맞춰서 감정도 같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기현도 같이 맞춰서 올라가야 되고 또 뭔가 감정이 축적이 된다는 느낌을 관객분들이 확실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현이 미숙과 상철을 만나기 전과 미숙과 상철을 만나고 나서 이제 기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태도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되게 많이 준비하는 것은 헷갈려서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봤고 감독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현의 잔사 옛날 이야기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서 많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가서도 그 장면을 찍을 때 뭔가 이 정도의 감정 크기가 맞나 하고 되게 많이 헷갈리고 하면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좋은 것 같다 하신 이 정도 느낌이구나 하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현이 입체적이라고 생각한 면모는 그 미숙과 성철에 비해서는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감정선이 의아한 순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철에게 뭐 미안해하는 감정보다는 좀 귀찮아하는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들의 관심을
오히려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해맑게 그 부부를 대하는 얼굴들이 있고요. 그 아이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감독님은 성인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미처 놓치고 있는 감정들을 배우가 같이 같은 또래를 연기했기 때문에 들어갈 감정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비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 뭔가 보살핌을 못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못하다가 점차 보살핌을 받고 이러면서 변화하는 캐릭터니까 계속 그 복잡한 층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중반부에 기현의 고백을 듣기 전에도 진실을 아는 기현은 뭔가 이렇게 비밀이 있는 듯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좀 확실했던 거는 어쨌든 이 기현이라는 캐릭터는 이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현이랑 좀 나이가 정말 같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연기 잘하는 성인 배우가 어려 보이는 성인 배우가 기현이라는 역할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윤 배우가 그때 당시에 18살이었고 촬영할 때 기현이 이제 18살이죠, 극중에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그 18살이라는 나이대가 가지는 어떠한 느낌이 어떨 때는 그렇게 이태적으로 오히려 드러나는데 어떨 때는 해맑게 웃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데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화를 거듭 보면서 느낀 것은 처음에는 뭐 성철의 시선으로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미숙의 시점으로 영화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위주로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은 기현의 입장, 기현을 바라보는 이 어른들의 입장에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인상적인 컷이 2개 있었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손이었는데요. 그 초반에 성철이 치킨 가게에서 기현을 기다리고 있을 때 배달을 마친 기현이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손을 씻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과 나중에 이제 마지막 최후의 소풍을 갈 때 그때는 사실은 카메라 시점이 정확히 누구의 시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뭐 룸미러의 시점일 수도 있는데 뒤에 앉아있는 기현의 가슴과 손을 되게 다소곳하게 2손을 딱 놓고 있는, 무릎에 놓고 있는 그 손을 비추거든요. 초반의 손은 저는 성철의 시선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정서적으로 마지막에 그 손은 미숙의 시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 어른이 이 아이를, 살아남은 아이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컷에 대해서 좀 감독님께 들어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손을 씻는다는 것 자체도 뭐 상징적인 뜻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쪽으로 앉아서 손을 씻는 아이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아이가 고단한 노동을 하고 나서 그러고 저렇게 쪽으로 앉아서 손을 씻을 만한 아이인가, 지금 그렇기에는 좀 어리지 않은가,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을 씻는다는 게 뭔가 자신의 어떤 더럽혀진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씻어버리려고 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손 씻는 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상으로 아주 잘 보여지진 않지만 손 씻는 동작 자체가 이제 기현이라는 인물이 고백을 하고 나서 미숙이 다시 기현의 방에 찾아갔을 때 기현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일어나서 피를 닦으려고 싱크대에 가서 손을 씻던 그때 이제 미숙이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제 그렇게 기현의 몸을 흔드는데 그
그 전에 손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기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떨쳐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활고의 때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피 묻은 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차 안에서 손을 보여주는 거는 결과적으로 온전히 좀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배긴 그런 손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뭔가 더럽혀지지 않고 그냥 자연 상태의 기현의 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손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성유빈 배우님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이런 문구가 되게 인상이 남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성유빈 배우가 느낄 때 기현에게 남는 유일한 사람은 미숙일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 이유를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물론 처음 다가온 건 성철이었는데 본인이 찾으려고 한 것도 성철이었잖아요. 사실 다시 뭐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성철이라는 사람과 기현은 다시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을 기현은 가질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중에 물 밖으로 나왔으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철도 그렇고 기현도 그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되게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린 것 같은 그런 이 물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생겼을 것 같고, 사실 미숙은 기현을 살리려고 했고 나중에 가서 처음에도 분명 많이 미워했지만 그래도 정말 정을 주면서 뭔가 보듬어줬던 기현이 입장에서 나에게 애정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현이 먼저 연락하기 힘들 수 있지만 미숙이나 미숙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기현이 그래도 그나마 기현이 입장에서 편하게 조금은 성철보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숙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한테 두 사람을 다 잘못을 했지만 미숙한테는 그래도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현이 상당히 상징적인 존재예요. 미숙이 항상 어둠 속에서 실루엣으로 있다가 늘 커튼을 닫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 집이 커튼이 열리고 밝은 낮의 풍경이 보이는 순간이 기현이 뭐 사들고 합격했다고 찾아왔을 때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미숙에게도 기현은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는데, 미숙에게 있어서 기현은 어떤 존재로 남았을 것 같으세요? 정말 복잡한 감정이에요, 사실. 근데 그 정말 극단적인 두 가지 감정이 함께 내 아이를 죽이나 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죠. 또 하나는 내 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아이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열었지만 어쨌건 마음 열렸고, 아이 잃은 엄마의 뭐 사랑, 애정, 살고자 하는 의지, 그 모든 어떤 생의 에너지가 이 아이로 인해서 다시 열리고 이 아이를 향해 가고 있었던 중이라, 사실 알고 난 후에도 머리로는 정말 터질 듯이 믿고 정말 뭐 용서가 안 되고 하는데 감정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알았는데도.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에 그 기현을 미숙이가 살리지 못했으면 정말 미숙이 그 이후로 계속 살아냈을까 싶어요. 미숙이 살렸지만 사실 기현도 미숙을 살렸어요. 기현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함께 살았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저 역시도 이 아이를 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두 가지 감정을 겪어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을 거고 말대로 한 번쯤 연락해보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 잘 지내냐고 그렇지 않을까 잘 지내길 바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마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그 마음은 정말 누가 함부로 감히 안다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 내면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은 그 지인들을 만나서 뭐 의사자 지정을 됐으니 뭐 축하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온 날 그 밤이었는데 상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장면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 풍경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신을 담고 있는 사건은 굉장히 크지만 딱 뭐라고 투덜투덜 하시다가 이슬이 그리고 나서 남편 품에 안겨서 울다가 물 떠다 준다고 하고 물을 뜨러 가서 돌아왔을 때는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너무 일상적인 공기 같아서 뭔가 그렇잖아요. 어떤 피해를 입거나 슬픔을 입은 가족들이 늘 묵노와 울고 있거나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그런 일상의 한 단면을 또 잘라다 본 것 같아서 가장 마음이 깊게 들어왔던 장면인데요. 제가 감독님이 배려를 하고 있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미숙이 안겨서 오는데 카메라는 성철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철이 기현을 찾아다닐 때는 기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성철이 훨씬 가깝게 다가가 있어요. 이런 지점들이 과잉되지 않으면서도 저는 인물들 각각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감독님께. 사실은 이게 극중 인물이지만 제가 어떤 관객분들에게 뭔가 이 극중 인물의 고통을 뭔가 전시한다는 느낌으로 보여드리기는 싫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너무 냉정하게 냉혹하게 멀찍이서 거리감을 가지고 마치 관조하듯이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감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컨셉으로 고안을 한 거는 이제 촬영 감독님한테 이 인물들을 볼 때 평소에 좀 아무 일 없을 때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인물들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인물의 감정이 격해지거나 인물이 너무 풍수라면은 약간 그 인물의 감정이 단단해지고 누그러지는 거를 마치 기다려주는 친구처럼 다시 미워할 수 있는 시간을 서로 가질 수 있기 전에 뭔가 기다려주는 그런 친구처럼 한 두어 발짝만 떨어져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인물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럴 때 좀 그 정도의 거리감을 찾아내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항상 이게 맞는 건가, 이 위치가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감독님이 그 영화 속 새 인물을 배려하는 동시에 관객을 배려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요. 그 처음에 기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을 때 뭐 손 씻는 장면이라던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컷들을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연민을 하게 만드는 따뜻함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인물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기보다는 약간 한발교에서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객을 위한 배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플래시백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보고 싶고 그게 인간이 가진 저는 어떤 선의를 가장한 욕망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천박할 수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감독님이 아예 거세함으로써 우리에게 공범자 의식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우리도 사실 찝찝해지고 죄의식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데 그 부분을 완전히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뭐 말씀해 주신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제 의도는 어쨌든 이 플래시백을 안 넣는 것은 어쨌든 미숙하고 성철은
아들 인생을 어떻게 주는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플래시백으로 보여줌으로써 뭔가 이게 그냥 기정사실처럼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부부의 입장에서는 좀 멀어지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치 기현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미숙이 일정이가 막 흥분을 겪고 이게 진짜 내가 뭔가 얘 표정을 보면은 진실 같긴 한데 믿을 만한 얘기인지 확인하고 다니고 그 다음날이 되더라 이제 성도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미숙의 혼돈마저도 관객분들도 함께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플래시백을 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기현의 고백이라는 게 기현이 어떻게든 피하고 싶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용기를 내서 정말 구토하듯이 뱉어내는 순간인데 그때 뭔가 플래시백으로 넘어가면은 그 기현의 어떤 절실함 그런 것도 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역시 감독님이 해소해 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 감상도 좋고 질문도 좋거든요. 네, 손 들어주시면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우선 영화 되게 잘 보았고요. 저 질문이 좀 많은데 그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저는 그 영화 결말에서 사실 좀 휴머니즘적으로 좀 생각하거나 좀 클리셰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강에서의 사건이 이제 다시 일어나고 나서 이제 세 명이 이제 어떤 결말로 닿았느냐 좀 클리셰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문서를 하는 결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의 가장 극단에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 장면이 절정으로 딱 끌고 가서 이렇게 딱 거기서 이렇게 딱 내쳐 그 결말을 내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를 그때 보고 이 영화를 기획한 그 정황이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이렇게 끌고 와서 어떻게 이렇게 끝낼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아직 일단 이 정도는 일단 충격을 많이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 말이라는 게 사실은 용서했다, 용서한다, 뭐 용서받았다 라는 게 딱 어떤 무자인 것처럼 딱 이렇게 확실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상 사실은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뭔가 나는 이제 용서할 거야. 하지만 또 좀 있는 순간에 다시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항상 뭔가 용서를 하는 중 혹은 용서를 받는 중 그런 어떤 상태나 과정에 가까운 거라고 봤어요. 그런 것들이. 그랬을 때 이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이 이런 결말을 맞고 거기서 끝나는 거는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영화 시작부터 이 세 사람이 각자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봤어요.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서로의 노력에 의해서 서로 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을 때 이 세 사람이 다다른 게 뭔가 완벽한 용서나 완벽한 화해 뭐 이런 거는 의미하는 게 아닐지라도 이 세 사람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얘기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게 어떤 더 희망적이고 더 따뜻한 결말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그렇게 하면 너무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것 같았어요. 예. 혹시 질문이 몇 개세요? 아, 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이제 인테리어라는 소재의 쓰임이
보면 인테리어는 사실 집을 세 단장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 때 그 최영성 배우가 이제 벽을 부수면서 천장을 파내면서 시작을 하고 이제 막 벽지를 뜯어내면서 하는 장면이 있었다가 이제 그 기현이를 만나면서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도배를 하는 장면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저는 이게 마음을 좀 부서졌던 마음을 이제 세 단장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모든 거를 두고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지역을 떠나면서. 그런 점에서 혹시 인테리어의 그 쓰임을 도배라는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 의도랑 잘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프닝 때 뭔가 누수가 있고 천장에 문제가 있고 그걸 확인하다가 기현이가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걸 보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 전체를 압축하는 오프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줄거리를. 그러니까 이미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기현이랑 마주치는 사건을 진행시키는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인테리어 가게에 관심을 가진 거는 성철이랑 미숙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은 기현이랑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야기 설정상 편하다, 내가 유리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가게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테리어 가게가 대부분 부부가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취재를 나갔어요. 실제로 부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 그랬는데 이제 도배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인테리어가 장판도 하고 사시도 하고. 근데 도배가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왜냐면 이렇게 뭔가 낡은 콘크리트 벽에 새 하얀 도배지를 바르는 게 형철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아들이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하고, 기현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같기도 해서 이거를 일하는 도배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기만 해도 관객분들이 인물에 맞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도배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저는 그 도배에서 기현이 도배질 할 때 하얀색 풀을 이렇게 막 젓잖아요. 그 장면에 거의 금자 씨가 하얀색 케이크 들고 다니는 것과 거의 동급의 인상으로 좀 남아있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먼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요즘에 나온 영화들은 대부분이 좀 수동적으로 관객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배우의 인물의 감정을 수동적으로도 느낄 수 있고 좀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 영화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살아남은 아이를 보면서는 이제 조금 제가 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영화 속 인물들의 감정을 궁금해하고 조금 더 그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봤었던 그게 있어서 좀 두근두근하면서 봤던 영화가 너무 오랜만이라 감독님께 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성유빈 배우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아빠, 은찬이의 아빠가 그 죽이려고 했다가 놓았는데, 그때 이제 물속으로 뛰어가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 돌들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제가 그때 감정을 따라갔을 때 약간 저는 그 복합적인 감정 중에 분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죄책감을 중간에 느껴서 결국 자백을 했고,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끝에 그 두 부부를 따라갔던 이유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해보고 싶어서 갔던 건데,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위협을 당해서 느꼈을 분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을 연기할 때 그 기현 역을 맡았던 배우님은 어떤 감정으로 연기를 했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사실 분노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크기로는 뭐가 더 크다 얘기는 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을 너무 다르고, 이제
후회로 인해서 분노가 많이 차고 그런 답답하고 또 우상창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게 그냥 스스로 자책도 되고 뭔가 죄책감도 좀 풀렸던 게 다시 더 원래 기준이 더 커지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막 좀 섞이면서 답답한 결국은 그 감정들을 다 어울린 답답한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안 풀리고 이대로는 할 수 없겠고 그런 느낌 돌도 막 던지고 하잖아 막 돌도 막 치고 사실 그 돌도 나는 어쨌든 들어가면 뭐 다시 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감정에서 너무 답답하고 싶으니까 그 감정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어요? 저쪽에 계신 분 손 높게 들어주시는데요. 저 아까 반지였는데 약간은 김나준 배우님 오늘 참석하시는 거 모르고 있다가 그때는 반갑고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거든요. 뽀글머리 작가가 노트북 뜰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일단은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가 없어서 네, 아이를 위해 슬픔이라는 건 공감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상실이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되게 느끼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느끼게 됐었고 그리고 보는 도중에 어쨌든 기현이라는 인물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어머니 역할을 하신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기현이한테 옷 새 건데 한번 입어봐 하는 것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남은 사람들의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실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좀 냉정한지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이고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상평을 말한 것 같아서 앞에서 막 클리셰 얘기 나오고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조금 횡설수설 했는데 제가 느낀 감정이 의도하신 감정선가 맞는지 그게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아이를 갖게 됐고 지금 아이를 갖고 난 후에 이상하게 자꾸 이제 아이를 잃은 엄마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여기 굉장히 도망가고 싶고 사실 무서운 감정이라 굉장히 차단을 많이 하죠. 근데 아마도 내가 아이를 갖기 전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상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주 큰 상실감이라는 것, 상실감도 상실이 아니라 뭔가 잃은 감정이죠. 그게 뭐 다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쨌건 가장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은 느낌이라면 아이를 가진 엄마들한테 아이를 잃은 엄마는 그게 너무 구체적이고 무서운 공포 자체.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내 아이를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 베이비는. 그래서 미숙이를 연기하면서 저는 그냥 미숙이었죠. 18살 고등학생 엄마, 아들 잃은 엄마를 연기를 한 거였고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근데 저도 아직 그거 몰라요, 사실. 근데 그냥 딱 생각났을 때는 그냥 저는 못 살 것 같거든. 그냥 그 생각만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죠. 주변에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도 살아요. 새벽에는 비명을 지를지언정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순간 예능 프로를 보다가 웃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가죠. 미숙이라는 사람은 그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아이를 잊을 마음도 전혀 없고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 슬픔이 극복되거나 어느 날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그 슬픔에 같이 누워서 함께 살고자 하고 아이의 물건 또 아이가 원했던 게 뭐였더라 계속 그 속에 있어. 아이가 동생을 원했으니까 동생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애가 좋아했던 만화니까 이 친구가 읽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그 감정을 알아주거나 읽어주거나 동조해주지 못하죠. 남편조차. 유일하게 그냥 귀여운 일을 봤을 때 그 갈 곳 없었던 아까 표현하신 상실감, 어찌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조금 공감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기현이 때. 기현이 봤을 때, 웃을 때 해줬을 때 그냥 울잖아요. 다른 감정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 내 앞에서 내 아이 옷을 이렇게 해줬을 때 우는 순간 그냥 안아지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통틀어서 어떤 기현이를 받았던 위로가 가장 크죠. 그 누구에게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외에 그 어떤 누구도 사실 뭐 위로도 공감도 아닌 척도 안 되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답이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확한, 되게 날카로운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 장면 볼 때 되게 과학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또 질문 있으세요? 처음에 기회 계신 분 받을게요. 네, 먼저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잉이 없고 그리고 그 감정선에 몰입을 할 수 있어서 더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될 수 있는데 이야기 스토리에서 정말 많은 그런 감정들이 보였거든요. 뭐 용서, 그리고 또 그 가해자 부모의 이런 이기심, 그런 솔직히 우리가 지금 현실 살아가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뭔가 정말 깊게 생각해보지,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해보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쓰게 되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셨는지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몰랐을 때라는, 그때 당시는 잘 몰랐지만 그때 사정 감정의 혼란이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나름대로 겪은 그런 애도의 기간이었고, 그때 제가 누군가가 이제 저를 위로해준다시고 했던 말들에 좀 화가 나기도 했었고, 저 역시도 제가 뭔가 위로한다시고 되게 상투적으로 오히려 상처가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역시 다른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애도에 대한 영화나 소설에서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고, 저도 언젠가는 이런 주제로 영화를 한번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쓸 때쯤에는 이상하게 이 시나리오 쓰기 전에 좀 제가 멈췄다라는 느낌으로 쓴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2개가 있었는데 그거 둘 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될지 저도 스스로 의아해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또 썼는데, 이 이야기는 좀 저한테 쓰고 나서 오히려 다 쓰고 나니까 뭔가 좀 후련했어요. 좀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꼭 이거는 뭔가, 그리고 제가 영화 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가 저한테 힘을 주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꼭 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현진 배우님 뵐줄 알았는데 뵙게 돼서 좋았고요. 저는 지금 이 영화를 거의 봤지만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칭성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애증이었다가 증오로 넘어갔던 것 같고, 김혜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증오했다가 서서히 이제
애정도 많고 그리고 성민님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귀찮고 보기 싫고 제가 밀어내다가 이제 나를 이제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애정이 생겼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실감을 얘기하면서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감독님께서 이거 애도와 용서를 위한 영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도와 용서라기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영화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도 이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세 사람이 계속 영화 내내 사실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상태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을 지나면은 이 이야기의 당시 사건을 반통하고 나서 결국에는 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살아갈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든 이제 뭐 연락을 서로 주고받던 세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다. 그건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질문은 이제 그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듣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정, 복합적, 능동적, 몰입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로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감독님의 소개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무척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묵직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나누고 계셨던 관객분들께 인사를 한 말씀씩 드리면 좋겠는데 성유민 배우님부터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고 이제 준비하고 나니까 뭔가 너무 다들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영화를 감사드리고요. 상영 계속 하긴 하니까 보신 분 주변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여러 번 오신 관객분들 꼭 기억하고 싶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저한테는 영화가 너무 처음이긴 하지만 영화를 만들어서 찍어서 일부러서 보탬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영화의 일부로서 영화를 이제 다시 만들었다는 느낌을 들게 해준 첫 번째 영화이면서 그런 느낌 제가 받은 것처럼 관객분들도 받아주신 것 같아서 잘 말씀드리면서 곁에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 밤이라는 거를 의식을 못했는데 불금에 어디 놀러 안 가시고 날씨도 좋은데 이 작은 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덧 연기를 한 20년 했더라고요. 정말 많은 작품들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특히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정서와 애정을 갖게 돼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통하는 사이. 그리고 이 영화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되게 자랑스러운, 제가 이 영화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봐서 뭔가 뿌듯한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님이 마무리 하실 때 하셨던 멘트인데 제가 좀 약간 힘들면은 정말 그 약간 이렇게 슬프고 힘든 영화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오셨다는 점에서 정말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든 뭔가 이해해보고 거기에 다가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세 배우분이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약간 이게 상영관은 적지만 어쨌든 좀 길게 상영을 할 거예요. 조그만 극장에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분들의 연기가 좀 아깝지 않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천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